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도민 1명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인천시는 핀셋 지원을 중심으로 약 5,700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곳을 찾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인천시는 설 전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20일 5,754억 원 규모의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핀셋 지원에 나선 겁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에 더해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의 맞춤형 핀셋 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 약 7만 5천 명은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시는 집합금지가 유지되는 업종에는 150만 원을, 규제 완화 업종에는 1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에는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과 어린이집, 관광업체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시는 문화예술인에게 50만 원을, 관광업체에는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어린이집 1,940곳에 반별로 2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층은 지원 대상을 기존 320명에서 64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운수업의 경우 법인 택시 종사자에게 인당 50만 원씩, 전세버스 종사자에게 100만 원씩 각각 생활안정 긴급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역 화폐인 인천 이음카드의 캐시백 비율은 예산 1,151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지난해와 마찬가지인 10%로 유지합니다. 예산 4,025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이자 보전 등의 특별 금융 지원도 시행합니다. 인천시는 집행 가능한 사업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긴급 지원금이 설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움직이는 도시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천시가 스마트시티 조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부천 스마트시티.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풀어봐. 날씨 알려줄래? 방 안에 앉아서 날씨를 물어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만져 전기를 차단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70대 김태순 씨. 부천시와 복지부, 국내 통신사의 지원으로 2년 전부터 홈 IoT 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은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편리하죠. 수시로 내가 핸드폰으로 가다가 보고 안 되면 눌러서 이제 꺼버리고. 원격으로 가스 차단 등이 가능해지며 가장 마음이 놓이는 건 안전.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진 것을 모르고 외출했다가 큰 화재로 번질 뻔한 아찔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잠깐 가서 약만 지어왔는데 보니까 벽에 막 탄 거예요. 지금도 탄 자국이 있는데. 그래서 뭐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았죠. 시민 삶에 연결된 편리한 시스템은 또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를 디지털화해 사람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누수나 불편 사항을 한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복잡한 교차로나 상습 정체 구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전동 킥보드 등 보행자 공유 이동수단과 대중교통 이용 정보를 연계한 할인 정책도 확대됩니다. 교통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전동 킥보드나 공유 차량, 자전거 이런 걸 활용해서 환승하게 되면 지금 국토부가 하고 있는 광역교통 알뜰 카드라는 거 연계해서 교통비가 할인되는, 그렇게 차량 이용도 줄이고 환경이든 교통이든 다 주차까지 다 좀 줄일 수 있는. 또 지난해 부천 내 방범용 CCTV 7,700여 대에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이 추가됐습니다. 앞으로 얼굴이나 사물 등의 데이터를 분류하는 딥러닝 기술로 범죄 검거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고질적 주차난을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들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마을 기업이 운영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주차 관리 시스템, 이른바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올해 13개 지역으로 확대해 추진됩니다.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올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핵심적인 게 스마트 챌린지 사업인데 본 사업이 13개 지역으로 좀 확대를 되고요.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집어넣어서 약간 실험 정신을 가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혁신지구를 최대한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최대한 좀 저희가 정착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해 실증 테스트를 거친 주차 로봇도 본격적인 도입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도시 문제에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하는 부천 스마트시티 조성은 올해는 사업 속도를 한층 더 높여 기틀을 다져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가 올해 기준으로 속속 발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천과 김포의 지역화폐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골목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올해도 기대감이 큽니다. 계속해서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의 한 전통시장. 싱싱한 수산물부터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손님들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었지만 지역화폐가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제일 많아요, 지금 카드 양이. 부천페이가. 거의 한 80%.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죠. 쏠쏠한 인센티브 혜택에 일부 소비자들이 시장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한정돼 있게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그것 때문에 백화점 가셨던 분들이 시장에 오셔서 많이 사용을 해주셔서 인식이 조금 바뀌어서 계속 시장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역화폐 부천페이는 지난 2019년과 비교해 발행액은 5.4배, 카드 발급은 3.8배 늘어났습니다. 또 카드를 사용한 사람의 94%가 그리고 가맹점의 98%가 이후에도 부천페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주 사용처를 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배달과 포장 구매가 늘어나면서 일반 음식점에서의 사용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또 학원과 서점 순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연령대는 40대와 30대로 나타났습니다. 부천시는 올해도 카드 충전액의 10%를 소비자에 돌려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부천페이 사용이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1,720억을 목표액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 지역화폐도 큰 인기입니다. 김포페이는 시작 2년도 채 안 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행액 1,800억 원을 넘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배나 껑충 뛴 겁니다. 또 지난해 김포페이를 이용한 사람은 1년 전보다 3배 늘어난 19만 명. 가맹점도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포시는 지역화폐로 인해 음식점, 숙박, 교육 서비스 업종에서 1,200억 원의 소비 유발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18일부터 카페 등에서 다소 완화된 거리두기 수칙이 적용된 가운데 상권 내 지역화폐 사용이 한층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김포 거물대리는 환경오염 때문에 죽음의 마을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김포시가 대한민국 대표 오염 지역이었던 이곳에서 김포를 이끌어갈 미래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민선 7기 3년차를 지나는 김포시정을 들여다보는 첫 번째 순서. 올해 김포시 핵심 현안에 이름을 올린 스마트 에코 경제도시를 들여다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탈락 이후에도 대구지구에 대한 김포시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독자개발 선언 이후 1년 만에 대구지구는 다시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른바 스마트 에코 경제도시. 대표 오염지역으로 낙인 찍힌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일대를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해 경험했던 대권명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대 156만 평에 대한 공장 밀집 지역에 대한 좀 재정비를 통해서 김포시가 스마트하고 에코한 자족 경제도시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숙제가 저희들한테 있고요. 우후죽순 들어선 공장은 4차 산업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그 안에 자족, 정화 기능을 갖춘 시범도시를 꾸리는 게 이번 사업의 핵심입니다. 산업단지나 경제지구가 아닌
도시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환경부, 수자원공사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김포시, 아마도 경기도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일반 개발입지 공장이 아닌 산업단지도 아닌 미래 최첨단 4차 산업과 친환경 산업체들을 좀 집적시켜서 거기에 김포에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산업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김포시는 이번 계획을 2035 도시 기본계획에도 반영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환경오염 지역에서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도 다시 한번 궤도 위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평화 관광은 민선 7기 김포시가 미래 먹거리로 삼은 핵심 사업입니다. 민선 7기 3년차를 지나는 올해는 이 접경 지역에 그린 청사진을 하나둘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인데요. 계속해서 김포시의 평화 관광 사업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세진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김포 구간 한강 철책을 제거하는 사업은 지난 2012년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거된 구간은 1km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법적 다툼과 국방부 입장에 부딪혀 답보 상태였습니다. 올해는 철책 제거 사업에 다시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국방부와 김포시가 비용을 함께 부담해 소송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13km 안팎 구간부터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실제 철거 작업에도 들어가는데 철책이 사라진 구간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뀝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5월경서부터 드디어 한강 일대, 염화강 일대에 분단에서 비롯된 경계 철책을 제거하게 될 것이고요. 그 경계 철책이 제거되면 한강 수변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준비하고. 여러 차례 개관이 미뤄진 애기봉 평화생태공원도 올해 9월 문을 엽니다. 주변 관광단지 개발 계획도 선명해졌습니다. 애기봉 배후단지에는 대규모 야생화단지를 조성합니다. 숙박이나 쇼핑이 가능한 관광 기반 시설도 계획돼 있습니다. 인근을 지나는 관광도로 평화로는 올해 공사를 시작합니다. 호텔도 있을 것이고 리조트 그리고 중요하게 야생화 단지를 해서 볼거리, 먹을거리 또 쉴거리를 그쪽에다 같이 조성함으로 해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과 배후단지가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새로운 관광의 허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차례 시범 항행 끝에도 닫혀있는 한강하구 중립수역과 경색된 남북 분위기는 여전한 걸림돌이지만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김포시의 계획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각 지자체는 매달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홈페이지에 공개된 계양구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일부 항목이 누락되는가 하면 사용 일시가 실제와는 다르게 기록되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계양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달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지난달 24일 직원 격려를 위한 중식 간담회에 29명이 참석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문서 내용과 다르게 직원 29명이 각각 23일과 24일로 나누어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기한상에 다 저희가 기재를 했어요. 일시에 23일, 24일로 해서 결제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공개된 엑셀 파일에는 이제 저희 그 기한문이 안 포함되잖아요. 아마 그래서 확인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내부 문서에만 실제 사용 날짜를 기록하고 공개 자료에는 이를 통으로 기록한 겁니다. 또 다른 부서가 작성한 문서에는 참석 인원이 통째로 비어 있는가 하면 사용처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간단하게 객지는 참석 인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6명이라 저 깜빡하고 저기. 심지어 사용 건마다 각기 다른 결제 시간을 모두 낮 12시로 일괄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계양구는
사용 일시와 장소, 인원 등이 포함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를 확인하라는 답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가 행정 편의에 따라 기록 공개되고 있는 상황. 지역 시민단체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정작 공개된 정보가 부실한 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이고 좀 투명하게 좀 잘 공개가 될 수 있는 어떤 규칙과 이런 내부 규정들이 좀 세부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계양구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는 각 부서에서 올리는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자료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 마련된 정보 공개 제도가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중국산 담뱃잎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몰래 들여온 이 담뱃잎을 다시 호주로 밀수출했는데요. 코로나19로 중국과 호주 간 관계가 나빠지자 청정 이미지인 한국을 거친 겁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발 수입 물품이 담긴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안쪽을 살펴보니 샌드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위장하려고 이만큼을 풀어내면 샌드백을 뜯자 말린 담뱃잎이 한가득입니다. 인천 본부세관이 중국산 파쇄 담뱃잎 1.3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복식용 샌드백과 가정용 에어필터에 담뱃잎을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후 이를 다시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과 호주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자 강화된 검사를 피하기 위해 담뱃잎을 먼저 한국으로 밀수입한 후 원산지를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을 담배로 제조를 하게 되면 총 13만 갑을 제조할 수 있고요. 호주산 담배라고 하면 지금 3만 정도 하는데 그 기준으로 따지면 39억 정도 됩니다. 세관은 2달 동안 103회에 걸쳐 비슷한 주소지로 중국산 샌드백이 수입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레일 위를 달리는 노면 전차인 트램. 인천시가 이 트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부평과 연안부두를 잇는 부평 연안부두선이 최우선으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목표는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가 구상하는 트램 노선은 모두 5개. 특히 이 중 부평과 연안부두를 잇는 부평 연안부두선이 선도적으로 추진됩니다. 길이는 18.72km. 부평역에서 시작해 부평 미군기지와 삼보급단을 거쳐 가자와 동인천을 관통한 후 연안부두로 연결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바로 부평을 관통하는 군용선로입니다. 부평역을 포함해 부평 미군기지 그리고 삼보급단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부평 연안부두선은 이곳 군용선로를 활용해 건설될 계획입니다. 해당 노선의 예상 사업비는 3,935억 원. 인천시에서 트램을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의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인 원도심 재생 지원을 위해서 도시철도 신규 노선 발굴을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5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 기관을 통해 트램 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트램 노선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시가 출퇴근 시간 버스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오는 3월부터 버스 탑재형 이동 단속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버스 탑재형 이동 단속 시스템은 노선 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와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간선 15번과 30번, 45번 버스에 각각 2대씩 설치해 운영됩니다. 인천시는 단속 카메라 설치 버스를 내년까지 48대로 늘리고 시내 전 구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우선 다음 달 28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오는 3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경인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